소설 인간혁명 2권 제3장 빛과 그림자 1945년 11월 15일 1년 정종 총본산 다이세키사의 63세 니치만이 갑자기 퇴위를 발표했다. 창가학회가 전쟁 후 제1회 총회를 개최하기 이틀 전이었다. 니치만은 1945년 10월 28일에 법주에 올랐는데 봄부터 앓던 병이 낫지 않아 소임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11월 14일 종무는 임시참의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튿날 15일에 정식으로 니치만의 퇴위를 결정했다. 그날 곧바로 미즈타니 니쇼가 학두로 임명되고 다음의 64세에 취임하기로 결정했다. 니쇼가 정식으로 64세에 취임하는 상승의식은 이듬해 7월 18일에 열렸다. 니쇼는 1956년 3월에 은퇴하는데 니쇼가 법주로 재임하는 기간에 종무는 특필할 만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종무는 이 10년 동안 창가학회의 발전에 의해 아침 해가 떠오르는 듯한 기세로 700년 이래 일찍이 없던 흥융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총본사는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훗날 보게 되는 총본산의 위용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소실된 것은 객전뿐만이 아니었다. 도쿄, 오사카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전쟁으로 소실된 사찰과 포교소는 20개소를 웃돌았다. 1946년 3월 28일 총본산에서는 전쟁 재해 사찰 부흥 조성 사무국을 발족했다. 소실된 사찰을 건설하는 자재는 총본산이 소유한 산림을 벌채하고 제재 운반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객전을 부흥시키는 일보다도 전쟁으로 소실된 지방의 사찰을 부흥시키는 일이 더 급선무였다. 전쟁으로 소실된 사찰을 부흥시키려면 전국의 사찰과 단도에게 호소하여 기부금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었다. 1년 정종의 재건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일마저 좌절시키는 사태가 일어났다. 1946년 2월에 실시하기로 예정된 제1차 농지개혁이다. 제1차 농지개혁에 따르면 지주가 없는 소작지와 지주가 있더라도 소작지가 약 1만 5천 평 이상이면 소작인의 희망에 따라 강제로 매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GHQ는 이 정도로는 아직 농민 해방, 민주화 지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제1차 농지개혁 실시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GHQ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2차 농지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해 10월 11일에 통과시켰다. 이 개혁법에 따르면 지주가 있는 비경작지는 3,000평으로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여 소작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 했다. 총본산도 경작을 하지 않는 대지주였다. 게다가 법률에는 법인 기타 단체가 소유하는 소작지는 매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총본산은 이 규정에 해당했다. 당시 총본산이 주변에 소유한 전답은 약 18만 평이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강제 매수의 대상이 되었다. 총본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또 이 법률에는 농지 이외에도 농지 개발에 제공하려는 땅도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다. 그래서 우에노무라의 농지위원회는 총본산이 소유한 전답 18만 평 외의 산림에도 눈독을 들였다. 경사가 15도 이내의 산림은 개간하면 농지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해당하는 총본산 주변의 산림 약 9만 평을 강제 매수 대상으로 했다.
결국 총 본사는 무려 약 27만 평이나 되는 소유지를 헐값에 강제 매수당하고 말았다.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승려들이지만 강제 매수의 손길이 더욱 미칠 위험을 예상하고 머리를 맞대 연구하기 시작했다. 본산의 남은 토지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매수 대상이 될 만한 산림을 승려들이 직접 개간해야 한다. 승려들은 산림을 자작농지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자작농지로 만들려면 승려가 승적에서 이탈해 경작농가가 되어야 했다. 개간 적격증을 받아 경작권을 인지시키는 방법 외에 더 이상 매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본산을 지키려면 농사일이든 뭐든 상관없다. 땅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이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스스로 자작농 수속을 밟은 승려도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시대이다. 총본산의 승려들은 확보한 6,000평 남짓한 땅을 열심히 개간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확보하고 총본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믿으며 서투른 괭이질을 했다. 날마다 농사일을 했다. 어느덧 농사일이 일과가 되었다. 때때로 신도가 참여하러 와서 등산하는 날에는 당번을 맡은 승려가 안내하며 돌보았다. 그런 경우는 많아야 한 달에 몇 번이었다. 그런 날 오후에는 농사일을 멈추고 모두 안도하며 자신이 승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다. 그들은 농승이라는 단어를 발명했다. 하지만 농사도구와 말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사람의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옛날 중세에는 전투에 종사하는 승병이 있었지만 전쟁 후의 농지개혁은 농승을 탄생시켰다. 그 무렵 군대에서 제대한 청년 승려도 하나둘 총본산에 돌아왔다. 그들은 자나깨나 해야 하는 농사일이 실증이 났다. 날마다 식사는 고구마로 만든 수제비와 호박이었다. 대방보다 경내의 승방 쪽이 그나마 단가가 다소 딸려 있어 식량 사정이 좋았다. 제대한 승려 가운데 참지 못하고 승적을 단념하고 이탈해 하산하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농승의 생활 상태는 그 이후 1951년 가을 무렵까지 이어졌다. 니쇼가 법주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쟁 후 제1회 창가학회 총회 직후부터 도다 조세이가 월수 금요일에 실시한 법화경 강의와 어서 강의가 돌연 활발해졌다. 수강자도 회를 거듭할수록 급증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도다가 분발한 결과였다. 도다의 열렬한 확신은 이들 수강자를 빠른 속도로 실천가로 육성했다. 수강자 쪽에서 보면 강의에는 건설을 향한 희망과 정열이 있었다. 그들은 도다의 강의를 받으면서 미래 건설을 향한 이념과 이상을 흡수하고 깊은 확신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갔다. 일요일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좌담회도 활발해졌다. 그리고 화, 목, 토요일에 종종 열리는 임시 좌담회도 눈이 부실 정도였다. 때로는 진지한 나머지 미입해한 사람까지 뒤섞여 격론을 벌이는 절복의 광경도 볼 수 있었다. 도다는 이 모든 회합에 선두에 서야만 했다. 제자들은 씩씩하게 행동했지만 상대를 충분히 이해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 신심은 절대다. 이 종교는 틀림없다고 외쳤지만 어째서 절대이고 틀림이 없는지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힘이 없었다. 그러려면 우선 제자들에게 실천을 통해서 지도해야만 했다. 그들은 모두 열심이었다. 체험은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또 문헌을 토대로 하여 설명할 것인지를 도다에게 배웠다. 도다는 매일 저녁 촌각을 아끼며 뛰어다녔다. 수루미, 고이와, 가마타, 그리고 메지로, 나카노 등
도다의 행동 반경은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까지 이르렀다. 가로등도 없는 거리는 어둡고 추웠다. 극도의 근시인 도다에게 울퉁불퉁한 밤길은 골치였다. 여러 차례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정시에 의기발랄한 모습으로 좌담의 장소에 나타났다. 좌담의 장소는 다다미가 너덜너덜한 단칸방인 곳도 있었다. 바닥이 기울어진 다락방일 때도 있었다. 중심을 잡으려면 힘을 주고 앉아 있어야 했다. 또 마룻바닥 어디가 빠졌는지 걸을 때마다 옷장 손잡이가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는 집도 있었다. 전등이 어두운 집이 많았다. 그 밑에서 도다가 모습을 나타내고 여보세요 하고 활기차게 말을 걸면 사람들은 언제나 웃음으로 답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갖가지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 순간부터 인원수는 적더라도 좌담회는 시작되었다. 형식을 피하고 실질 본의로 운영했다. 도다는 무슨 일에서든 형식주의를 싫어했다. 생명과 생명과의 실질적인 접촉은 형식이나 관료주의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서민의 편에 선 도다는 모든 형식적인 허식을 제거하고 서민의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소중히 했다. 도다는 그야말로 서민적인 지도자였다. 지루할 정도로 장황하게 질문하는 사람의 말은 은단을 씹으며 가만히 듣고는 그 질문을 요약하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대답했다. 그리고 신심의 깊이와 강함을 가르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본전의 위대한 공력을 가르치고 격려했다.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도 많았다. 그 사람들이 오는 때는 방이 가득 차서 자리를 몇 번이고 앞으로 당겨야 했다. 회합은 언제나 밝고 따뜻하며 고조된 분위기에서 감싸였다. 도다는 전쟁 후 일본에서 전개하는 포교 형태로서 굳이 소단위 좌담회를 각지에서 열었다. 대체로 고작 몇 명부터 20명 정도가 모이는 회합이다. 이처럼 소박한 회합을 좌담회로서 활발히 개최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소단위 모임에는 노인도, 청년도, 부인도, 장년도 누구나 모일 수 있다. 빈부의 차이나 학력의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 회합에는 중심자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모두가 주역이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온 사람도 혹은 신앙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자유자재로 의견이나 질문, 자기의 체험을 말할 수 있다. 모든 형식을 버리고 전원이 깊이 이해할 때까지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도다는 이런 모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축도라고 생각했다. 적나라한 인간 서로 간의 생명과 생명이 맞닿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회합이다. 말하자면 불도를 수행하고 구도하는 도량이기도 할 것이다. 또 학회를 큰 배라고 한다면 좌담회는 큰 바다이다. 큰 바다의 파도를 타야만 민중구제라는 큰 배가 나아갈 수 있다. 강연회나 큰 집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도하는 측과 민중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큰 간극이 생긴다. 어디까지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화가 근본이다. 언제까지라도 마키구치 회장 이래 계속된 전통의 좌담회를 생기 있게 계속 추진하는 한 광선유포라는 대하의 수량은 착착 늘어갈 것이리라. 도다는 동행한 제자들을 지명해 불법의 역사나 인생의 목적을 나아가 행복론이나 십계론을 말하게 했다. 그 다음 참석한 벗들을 서서히 절복하기 시작했다. 우선 생각할 재료를 충분히 나타내고 참가자의 질문을 받았다. 신뢰자의 타입은 각양각색이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얼빠진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개 중에는 실소를 자아내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도다는 어떤 질문에도 온화하면서 엄연히 응답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심 입회를 결의할 무렵이면 가끔 그것을 방해라도 하듯 좌담의 장소 한 모퉁이에서 격한 발언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제대복 차림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여윈뺨에 눈을 부릅뜨고 폭언을 퍼부으며 대들었다.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런 헛소리에 속을 것 같은가? 그런 속임수는 질색이다. 그 청년을 데리고 온 사람은 놀라서 청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다. 도다는 그대로 놔두라고 하며 변함없는 어조로 말했다. 말을 하도록 그냥 두시오. 하고 싶은 말은 다 말하시오. 그리고 도다는 청년에게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속인다든지 속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청년은 순간 머뭇거리더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둑이 터진 듯한 분노를 이제 와서 억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패전으로 희망을 상실한 이 청년들은 이성도 소멸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감정만 남은 외침뿐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속지 않는다. 불국토를 건설한다? 그따위 설교에 이제 속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철들고 나서 계속 속아만 왔다. 천황의 군대, 무적 군대, 팔갱이루, 성전, 이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갸륵하지 않은가? 나도 감격해서 예과련에 들어가 마지막에는 특공대가 되었다. 신주 불멸, 유구한 대의에 산다. 여기까지 왔을 때 조금 쓸쓸했었지.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일본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가? 엉망진창 아닌가?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냉정히 돌이켜보니 당치도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뿐이었다. 젊은 우리는 엉뚱한 장단에 춤만 춘 것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끝까지 생각했다. 춤을 추게 만든 놈은 대악당이지만 줄고 속아온 우리도 얼빠진 바보 천치라고. 남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만 앞으로 몇 년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절대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고 나는 굳게 결심했다. 헐렁헐렁한 바지가 인상적이었다. 특공대 시절에 입은 옷인 모양이다. 창백한 얼굴이다. 청년은 얼굴에 경련을 조금 일으키더니 허공을 노려보는 듯하며 입을 다물었다. 자포자기한 듯이 보이지만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리라. 도다는 이야기를 다듣고 나서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 말은 필시 틀림없을 것이네. 자네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겠지. 속았다는 깨달음은 지금으로선 자네에겐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지금 자네의 불행은... 도다가 여기까지 말하자 청년은 재빠르게 손을 흔들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농담하지 마라.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식으로 단정한다면 참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불행하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다. 그러면 뭔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뿐이란 말이지. 청년이 조롱하듯이 웃었다. 하지만 도다는 그 웃음의 허무함과 쓸쓸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 청년이 가엾기만 했다. 도다는 이 청년이 귀엽게 느껴졌다. 자네는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군. 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자, 이리 와서 앉아보게. 특공대는 겨우 앞으로 나왔다.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도다 앞에 정좌했다. 청년의 살기가 약간 가셨다.
도다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속았다, 속았다 하면서 1년 반이나 화를 내며 살아온 셈이군. 깊이 생각해보게. 소용없는 일이네. 오늘 밤부터는 화내는 일을 그만두게나. 주위 사람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년은 웃지 않았다. 또 화가 나는 모양이다. 자네는 속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라고 믿은 모양이로군. 믿었죠. 마음속으로 확실히 믿었다 마다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도다는 수긍하면서 응석둥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믿은 자네가 나쁜 것은 아니야. 너무나도 나쁜 것을 믿었을 뿐이네. 자네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 알고 나니 화가 치밀어 어찌할 수 없다. 그런 것인가? 그렇습니다. 자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나네. 세상에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인간은 불행의 늪에 빠져버린다네.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자네는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이것은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700년이나 전에 니칠엔 대성인이란 분이 거울에 비추듯이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고 만다네. 이것은 종교라는 면에서 가장 강하고 날카롭게 나타나는 법이지. 인생 전반에 걸쳐 모조리 똑같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잘못된 사상, 한마디로 군국주의라고 해도 좋네. 요컨대 잘못된 사상을 소년 시절부터 옳다고 믿고 행동해 왔다. 그 귀결이 오늘의 자네 인생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소년인 자네에게 그것을 믿게 만든 자들은 나쁘다. 자네는 가증스러운 놈들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들도 옳다고 믿고 자네에게 가르쳤을 뿐이야. 그들도 또 대부분의 사람도 자네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길에 빠져 있다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고 엄연한 사실이네. 하지만 인간은 믿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간단히 믿고 만다. 자네는 지금 믿는다는 것의 두려움을 알았을 테지.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네 마음의 움직임을 나는 잘 알 수 있다네. 청년은 앗 하는 얼굴로 도다를 보았다. 자신의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돈된 것일까? 허무하게 보이던 표정이 수줍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도다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자네가 여기서 생각해야만 할 점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는 점이네. 키케로라는 철학자도 병에 걸린 사상은 병에 걸린 육체보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 수도 많다고 말할 정도였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니칠엔 대성인은 모든 불행의 근본은 그릇된 종교와 사상에 있다고 단언하셨다. 그리고 궁극의 올바른 종교와 사상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대확신으로 설하셨다네. 그 대성인께서 자네를 속여서 도대체 무엇하겠는가? 그릇된 종교와 사상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종교와 사상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는가? 그 올바른 종교의 근본법을 남묘호랭개교라고 한다. 대성인은 말법에 불행한 민중을 불쌍히 여겨 그 근본법을
어본존이라는 모습으로 남겨놓으셨다. 그것이 이 댁에도 있는 저 어본존이지. 관념론도 공론도 아니다. 우상 숭배도 절대 아니다. 이 어본존을 대경으로 하여 자신의 부처의 생명을 용연하는 종교다. 자기 자신의 불계를 용연하여 회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인간혁명하는 종교이네. 굉장히 비약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 자네가 불법의 진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천문학의 기초 지식이 없으면 천문학의 진수를 언뜻 알 수 없다. 수학도 경제학도 마찬가지네. 이 불법도 교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도 당연한 귀결로서 올바른 종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번잡한 일이고 지금 자네에게 이야기해도 먼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구명할 수 있는 일이네. 전 우주의 현상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올바른 생명의 법이 있다. 인간이 알든 모르든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을 진실한 불법이라고 하네. 이 근본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본원적으로 그릇되고 만다. 그런데 자네는 그 불법에 대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왔다. 무지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내가 지금 자네를 만났으니 자네를 이처럼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네. 내가 무슨 이해타산으로 말한다고는 자네도 생각하지 않겠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뜻밖의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자네의 앞길은 참으로 밝다. 그것은 틀림없다. 단, 그러려면 새로운 사상, 새롭고 올바른 신앙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것은 그 당체이신 어본존을 껴안고 가느냐, 마느냐로 결정되고 만다.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좁은 어두운 쇠파이프 속을 걸을 텐가, 아니면 대우주의 법칙에 합치한 밝고 자유스러운 신천지, 인생 행로를 자신감과 희망을 품고 난무할 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네의 긴 미래도는 결정되고 만다.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네. 귀하께서 하신 말씀은 필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도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말에는 어딘가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그런가? 자네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모양이니 잘 사색하게 바라네. 단, 일생일대라는 각오로 생각하게나.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밝게 웃었다. 성실하게 듣게 된 청년을 따뜻하게 축복하는 듯한 밝은 얼굴이었다. 청년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찾아뵙겠습니다. 이것만은 귀하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도다의 따뜻한 마음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도다는 그 청년이 입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청년이 도다를 찾아왔다. 거친 인상은 깨끗이 없어졌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가정사정을 말하고 고향인 규슈로 돌아갈 결심이 섰다며 기뻐하며 도다에게 고했다. 전쟁 후 황폐해진 일본에서 허탈감에 빠진 이런 청년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공허함에 시달리던 청년들은 민주주의 세상이 되고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자 곧바로 이에 달려들었다. 좌담회에도 그런 청년이 가끔 나타났다.
이제 겨우 알았을 법한 사회주의적인 언사를 열을 내며 막연하게 늘어놓으면서 악을 썼다. 도다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대성인의 심원한 생명 철학을 설했지만 그들의 고막은 공연히 그것을 거부했다. 당시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루하루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이었다. 아니, 그 밖의 일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다. 그들에게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임금 인상뿐이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폭풍, 그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그들은 공포에 떨며 괴로워할 뿐이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벌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게다가 곳곳에서 파업이 빈발했다. 질비하게 늘어선 붉은 깃발이 마치 도처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듯이 보였다. 이 임금 인상 투쟁이 노동자의 유일한 생명선이 되었던 것이다. 근로자들은 1946년 가을 무렵부터 노동전선의 성남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쓰러뜨리면서 경류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투쟁은 어느새 정치투쟁이 되어 이듬해 1947년 2월 1일에는 마침내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발전했다. 전쟁 때 투옥된 공산주의자들은 GHQ의 지령에 따라 1945년 10월에 치안유지법이 폐지되어 석방된 직후 GHQ 앞에서 메가더 만세를 외쳤다. 점령군을 해방군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 후 노동전선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자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과신하며 정치혁명을 꿈꾸기 시작했다.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치혁명의 조류가 새로이 밀어닥쳐오는 듯했다. 온 세상이 시끄러웠다. 그런 가운데 도다 조세이는 그런 사회와 거의 격리되어 있는 듯 보였다. 도다는 법화경과 어서강의의 모든 정열을 기울였다. 각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서는 느긋한 모습으로 마구농담하며 지도했다. 언뜻 보기에 시대와 동떨어진 행동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시대의 조류를 피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사회 정세 속에서 그 누구도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은 광선유포를 목표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술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해시킬지 고심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일 계속 설하는 일이 그로서는 시대 변혁의 투쟁이었다. 모든 활동의 근저에 이 위대한 종교를 두지 않고서는 본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1946년 12월 14일자 아사히 신문에는 메가더가 미국 애틀란타에 사는 남부 침례교 교회의 의장 루이스 D. 뉴턴 박사에게 보낸 편지가 실렸다. 일본인의 정신생활은 전쟁으로 공백 상태가 되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기독교를 일본인에게 포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충분히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이뤄낸 역사상의 그 어떤 경제적 또는 정치적 혁명보다 문명의 진로에 훨씬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정신혁명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당초 일본의 점령 행정은 가능한 한 연합군 병력이 힘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면서 실시했습니다. 물론 점령 행정의 방향은 연합군의 정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으로 하거나 총검으로 위협하는 방법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정의 그리고 연합군의 관용과 자계라는 기독교의 지도적 교의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의야말로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우리가 실시한 모든 점령 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훗날 메가더 원수는 일본의 민중에게 얼마나 종교심이 없는지를 한탄했다고 실토했다. 점령 정책에 이용할 목적이었다고는 해도
메가더는 분명 민중의 사고라는 기반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쟁 후에 각종 종교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그런 교단의 사람들이 원한 것은 본래의 종교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교단은 대부분 아무런 철학적인 이념도 없고 속임수의 탈을 벗기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또한 전통적인 종교도 미중유의 격동기를 맞이하여 석양이 지듯이 광채를 잃어버렸다. 시대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고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 넓혀지는 보편 타당성이 없으면 진정으로 올바른 종교라고는 할 수 없으리라. 도다는 지금 살아있는 종교가 일본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각성시키려면 불교의 진수인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천리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것이 모든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그것은 도리상으로 봐도 또 각종 문헌상으로 봐도 나아가 자신의 체험으로 봐도 절대로 잘못이 없음을 굳게 믿었다. 석존 불법이 힘을 잃고 기성 불교가 무력해진 모습을 눈앞에서 본 도다는 대성인의 말씀대로 남묘호랭개교만이 민중 근저에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종교라고 더욱 깊이 확신했다. 도다의 가슴에는 정법 광포의 결의가 강하게 맥동했다. 그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자약했다. 하지만 격렬한 조류 속에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려면 강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류는 도다의 몸에 부딪혀 부서지고 물방울을 흩날리며 또 흘러갔다. 그러나 그의 대신력은 홀로 시대의 조류에 맞서며 그것을 완전하게 견뎌냈다. 1947년 1월 1일 도다와 제자들은 총본산 다이세키사에 등산했다. 일행은 39명이었다. 1년 전인 1월 1일 불과 제자 6명을 상대로 법화경의 첫 강의를 시작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화려한 새해의 첫 등산이었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근로자 생활은 마음껏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의 희망의 돌파구가 노동조합 운동이었다. 패전하고 1년여가 지났지만 일본 경제는 아직도 밑바닥을 계속 헤매고 혼란이 극에 달했다. 게다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멈출 줄을 몰랐다. 물가는 전쟁 전의 20배, 30배로 뛰어올라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날렸다. 노동자와 급여 생활자는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아무리 땀 흘리며 일해도 날이 갈수록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모든 것이 허사였다. 노동운동은 살기 위한 또 먹기 위한 생활투쟁 그 자체였다. 당초 대자본은 방대한 자재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산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돈보다 물자라는 시대였다. 하룻밤 자고 나면 가만히 앉아서도 수중에 있는 자재값이 뛰어올랐다. 자재를 생산으로 돌리느니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그대로 매각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계산이다. 이를테면 생산 파괴 행위이다. 이것이 생산 축소와 인원 정리라는 모습으로 노동자를 덮쳤다. 게다가 경영자들은 대부분 급격한 시대의 경류 앞에서 생산 계획은커녕 경영 방침조차 세우지 못하고 망연자실했다. 1945년 가을, 요리우리 신문사 사원들이 신문을 자주적으로 발행한 것을 계기로 생산관리, 경영관리라고 하는 노동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국에 파급되었다. 자본가와 경영자를 제쳐놓고 근로자와 종업원이 스스로가 공장과 직장을 움직이고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방식이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이것은 생산 파괴 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도쿄의 게이세이 전철 노조는 1945년 12월에 회사 경영진과 5배 임금 인상을 교섭하다 결렬되었다. 당연히 동맹 파업을 결행했다. 그런데 노조는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12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무임승차라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 14일부터는 유료 수송으로 바꾸고 운행 횟수를 늘려 승객을 수송했다. 2,300명의 종업원들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차량을 수리하고 승객을 수송했다. 차량 공장의 수리공 289명 전원은 철야 작업으로 무임승차 4일 동안의 차량 20량을 곧바로 수리하는 좋은 기록을 세웠다. 평상시에는 식량난 등으로 결근이 많아 하루에 겨우 하나에서 2개의 량을 수리했다고 하니 20량이란 참으로 놀라운 숫자였던 셈이다. 우리의 손으로 경영한다는 자극은 휴일도 반납하게 했다. 매출은 쟁의 본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일 동안 22만 9천여 엔이었다. 당시 회사의 매월 급여 총액이 12만 엔이었다. 따라서 15일 동안 생산 관리를 하면 그 3배인 60만 엔 이상이 되므로 투쟁 본부는 5배 임금 인상에 자신감을 가졌다. 결국 회사는 12월 19일에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쟁의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생산관리라는 명칭의 노동운동은 1945년 12월에 4건이었지만 1946년 1월에는 일본 강관 쓰루미 제철소 등 13건, 2월에는 미쓰비시 바이 탄광 등 20건, 3월에는 39건, 5월에는 56건으로 증가했다. 그야말로 전체 노동쟁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정부 순회와 대자본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생산관리는 사회주의적 변혁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파급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1946년 2월 1일 정부는 일본 강관 쓰루미 제철소의 생산관리를 계기로 내무, 사법, 상공, 후생 이렇게 4개 부처의 대신이 성명을 내고 근래의 노동쟁의 등에 즈음하여 때로는 폭행, 협박 또는 소유권 침해 등의 사실이 발생함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맹렬히 반발하고 생산 파괴 행위에 대항하고 기근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자 4개 부처의 대신은 자신들이 발표한 성명을 어쩔 수 없이 철회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노동쟁의가 더욱 심각해졌다. 노동조합이 잇따라 조직되고 큰 세력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처음에 GHQ는 생산관리 방식도 점령 정책을 위협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운동을 육성한다는 민주화 방침을 토대로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5월 20일 메가더는 전날 일어난 노동절 식량 데모에 불쾌감을 표하고 폭민 데모를 불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GHQ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점령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하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도 5월 21일 내무성이 전국 경찰의 위법적인 생산관리 쟁의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고 이어서 6월 13일에는 요시다 내각이 사회 질서 유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정치적인 데모, 생산관리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더욱더 불타올랐다. 1946년 7월 운수성은 요시다 내각의 방침에 따라 국철의 전 직원 55만 명 중 7만 5천 명을 정리한다고 통고했다. 선박 운영회도 전쟁 중 징용한 선원 4만 3천 명을 해고하자고 선원조합에 제안했다.
이 대량 해고에 국철 노동조합과 선원조합은 공동 총파업으로 맹렬히 맞서게 되었다. 때마침 전국적인 조직화를 준비하던 일본 노동조합 총연맹이 8월 1일에 그리고 전 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가 8월 19일에 차례로 결성되었다. 산별 회의는 국철노조와 선원조합을 지원하자고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국철노조와 선원조합의 총파업이라는 공통 투쟁 태세를 제창했다. 정부가 대량 해고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전국적인 총파업은 불가피해졌다. 수송의 중심인 국철이 기능을 정지하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총파업일인 9월 15일 직전인 14일에 정리해고안을 철회하여 일단 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선원조합도 9월 10일부터 11일간의 파업을 결행하고 해고를 철회시켰다. 이에 따라 산별회의는 이렇게 총파업을 일으키는 전술을 다른 민간 기업에도 확대하여 대규모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10월 공세이다. 먼저 10월 1일 도시바 노조의 63개 공장의 4만 6천 명이 해고 반대, 최저임금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석탄 파업, 신문 방송, 영화 연극, 인쇄 출판, 전산이 잇따라 파업에 호응하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사회는 드디어 어수선한 노사 대결의 양상에 빠졌다. 도다 조세이는 이런 사회 정세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도다의 제자 중에서도 노제 투쟁위원이 되어 학회의 회합에 발길이 뜸해진 사람도 있었다. 그는 그 제자들의 신상을 걱정했다. 도다는 매일처럼 만나는 제자 중에서도 지금은 생활투쟁에 바탕을 둔 사회개혁을 첫 번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의 직접적 건설이 당면한 중대 과제이다. 학회의 신심활동을 벌인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나중 문제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도다 조세이는 무서우리만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내가 자네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격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내쉬고는 순순히 타일렀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는 대모대 선두에 서서 붉은 깃발이든 뭐든 흔들겠다. 확실히 자유롭게 해보게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묘법에 의한 본원적인 해결에서 보면 몇 분의 1, 몇백 분의 1을 해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싸움에서는 이겨야 한다. 어떻게 되든 철저히 제목을 올려 어본전에게 끝까지 기원하는 것이 모든 일에 꽃을 피우는 궁극적인 힘이라는 사실만은 잠시도 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심하는 가치가 없다. 격려로도 들렸다. 훈계라고도 생각되었다. 도다의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선두에 서서 붉은 깃발이든 뭐든 흔들겠다는 도다의 애정만은 가슴에 와닿았다. 그들은 눈을 깜빡이며 새삼 도다의 얼굴을 주시했다. 도다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독배 가듯이 이어서 말했다. 경제투쟁이든 정치 싸움이든 결국은 타협으로 결말이 난다. 물론 이런 일은 당면한 생활 문제로서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큰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되고 만다. 우리가 전개하는 광선유포라는 투쟁은 큰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선박이 안심하고 항해하도록 하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엄하고도 차원이 다른 또 타협 없는 근본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것을 확실히 알 때가 올 것이다. 1946년 가을, 약 5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10월 투쟁에서는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파업 등의 압력을 가하면서 노사 교섭을 반복했다. 그리고 노동자 측은 요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에는 파업의 물결이 관공서 노동자로 파급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임금이 20% 상승한 민간에 비해 관공서의 급여 수준은 민간의 50% 이하로 떨어져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관공서의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으로 일어선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들도 파멸에 빠진 생활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한계점에 내몰려 있었다. 그들의 교섭 상대는 정부다. 아니,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투쟁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한 투쟁은 어느덧 정치투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다. 11월 26일 관공서 노동자의 각 조합은 전 관공서 노조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에 가세한 노조는 국철노동조합, 전체 신종업원 조합, 전일본 교직원 조합협의회, 전국관청 직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공공단체직원 노동조합 연합회이다. 기타 관공서 조합도 차례차례 여기에 참가했다. 12월 초순, 공투는 2월 자금, 최저기본급의 획득 등 10개 항목의 공동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12월 10일, 정부가 답변을 발표했다. 공투가 요구한 임금 인상은 모든 산업의 임금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 좌익운동의 기세를 높이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답변으로 조합 측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다. 그날 공투는 생활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관공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요구를 쟁취하겠노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내각을 규탄하고 전면 대결로 나서겠다는 자세를 강화했다. 한편 11월 29일에는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일본 노동조합 총동맹, 전 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 일본 노동조합 회의가 합동으로 최초의 전국 노동조합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12월 2일에 개최한 제2회 간담회에서 12월 17일에 관공서의 투쟁에 모든 노동자가 공동투쟁하는 요시다 내각 타도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정치 투쟁화를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생명권 확보 요시다 내각 타도 국민대회는 예정대로 12월 17일에 궁성 앞에서 열렸다. 대회 본부는 약 5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집회에 참가를 호소한 노조는 전국 노동조합 간담회, 일본 농민조합, 사회당이다. 참가단체는 산별회의, 총동맹, 일로회의, 국철, 전국채신, 전국관청직원 노동조합 협의회, 도로련, 나아가 시민단체와 귀국인단체, 그리고 그 외의 전일본 조선 등 독립단위 조합이 이름을 올렸다. 그날 오사카와 요코하마에서도 대회가 열렸다. 궁성 앞 광장에는 붉은색 조합기, 플랜카드가 숲을 이뤘다. 5월에 열린 식량 노동절의 재현을 연상시켰다. 일찍이 천황의 군대가 행진하던 바로 그 광장이다. 마이크 준비가 늦어져 대회는 정시에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재촉하여 오전 11시에 일농의 노미조 마사루가 겨우 개회사를 선언했다. 이어서
대회의장과 부의장 두 사람이 단상에 올랐다. 그 후에도 겨우 준비한 마이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단상에 오른 총동맹, 산별회의, 일로회의, 야당 대표들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높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내각 퇴진과 내각 타도를 외쳤다. 마지막으로 도로련의 대표가 내각에 대한 대회 결의를, 그리고 협동조합의 대표가 각 야당에 대한 결의를 읽고서 각각 채택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이 결의를 들고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오후 12시 반, 산별회의 계열의 조합을 선두로 총동맹 계열의 조합이 가장 뒤에 서서 데모 행진을 시작했다. 행렬은 길게 이어져 궁성 앞 광장을 나와 바바사 키문에서 교바시, 쇼와도리, 신바시, 도라노문을 거쳐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그러고 난 뒤 데모대는 사쿠라다몬의 경시청 앞을 지나 다시 궁성 앞 광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서 해산했다. 국회에서는 대회의실 행위원 30명이 요시다 총리와 회견을 요구했으나 총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했다. 그 대신 국무대신인 우에하라 S지로가 형식적으로 응대했다. 이런 원외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국회 원내에서는 사회당, 현민당, 국민당의 야당 3파가 공동 제안하는 의회 해산 요구 결의안이 이날 오후 1시 22분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 밖에서 내각 타도를 외치는 데모대가 행진하고 있는 바로 그때 국회에서는 찬성 연설과 반대 연설이 행해졌다. 회의장에서는 함성이 오가고 휴식을 취한 다음 저녁까지 여야가 응수를 거듭했다. 그리고 236대 160으로 의회 해산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그 후에도 정부와 관공서 노조와의 대립은 이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알선했으나 노사교섭은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12월 31일 국로는 정부에 대한 1월 10일까지 회답을 요구하며 데모를 준비했다. 전국 최신도 총파업을 준비했다. 좌익 정당 간의 노선 차이로 주도권을 둘러싼 조합원 간의 내분도 일어났다. 참으로 불전에 나오는 자개 반역의 양상이 짙어지면서 전국은 혼미를 거듭하다 노사가 대립한 채 해가 저물어갔다. 새해가 밝아 1947년 1월 1일, 이 혼란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요시다 총리가 라디오 방송에서 한 신년 인사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를 불손한 무리라고 비난한 것이다. 요시다 총리는 경제 위기를 외치며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불손한 무리가 국민 속에 많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경제를 재건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불손한 무리라는 한마디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국로는 즉각 총리가 우리 노동자를 불손한 무리라고 선언했다고 항의하고 다른 노동조합도 차례차례 소리를 높여 비난했다. 한편 이날 1월 1일 산별회의에서는 극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가 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1946년 12월 24일에 GHQ가 공표한 일본 노동조합에 관한 조직 원칙 16원칙을 언급하며 요시다 총리를 규탄하는 경문을 발표했다. 그 16원칙에는 경찰, 기타 어떤 정부기관도 노동자에 대한 미행, 파업 파괴 또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등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원칙이 나와 있었다. 그것을 자기들의 운동 방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투쟁 확대를 호소했다.
그들은 압도적인 공세로 내각을 밀어붙이고 좌익 정권의 탄생을 기대했다. 정부의 회답 기한이 지난 1월 11일 관공서 관련해 공투는 궁성 앞 광장에서 총파업 태세 확립대회를 열어 14만 명이 빗속에서 데모행진을 했다. 그들은 정부에 거듭해서 최저 기본 확립, 노동협약 즉시 체결 등과 함께 요시다 발언의 취소와 사죄를 요구하는 제2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15일 요시다 발언에는 오해를 부른 것은 유감이다라는 회답을 보냈지만 제2회 요구 내용에는 전년 12월과 똑같이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전국노동조합 합동투쟁위원회가 발족했다. 여기에는 전관공서 노조공동투쟁위원회, 산별회의, 총동맹, 일로회의 등 54개 조합의 약 45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당시 노동조합의 90%라는 실로 엄청난 세력이었다. 마침내 18일 공투는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2주일 후인 2월 1일까지 정부가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회답을 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단 그 이전에 탄압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요시다 총리가 사태를 타개하고자 마쿠에서 사회당과 연립공작을 획책한 교섭도 암초에 걸려 결렬되었다. 이미 대결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공투에 대한 지원 태세에 들어간 전투는 25일에 내각 타도 노동절이라고 명명한 투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산별회의 산하의 모든 조합도 공투와 보조를 맞춰 2월 1일에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미중유의 총파업이 현실로 육박해왔다. 20일에는 산별회의 의장인 기쿠나미 가스미가 칼에 찔리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미 총파업 기세를 제지하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정부는 노동 세력의 분단을 획책하기도 하고 혹은 강권을 발동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등 기를 쓰고 파업을 막으려고 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공투를 중심으로 노동계는 2.1 총파업을 향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 22일 GHQ가 공투의 이이 야시로 의장 등을 호출했다. 그들을 기다린 사람은 마카트 경제과학국장이었다. 마카트는 이날 회견 내용의 공표를 금지한 뒤 총파업 중지를 요구했다. 그는 총파업은 통신, 수송 등을 혼란케 하고 점령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총파업을 강행하면 GHQ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통고하고 25일까지 회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투는 협의 결과 파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1월 28일 다시 궁성 앞 광장에서 요시다 내각 타도 위기 돌파 국민대회가 또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에서도 각각 집회가 열려 데모의 파도가 물결쳤다. 날이 갈수록 혁명 전야를 연상시키는 긴장감이 노동자를 내몰았다. 무기한 총파업 결행은 수많은 산업의 마비와 사회활동의 정지를 의미했다. 상당수의 국민은 대혼란이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식량과 초를 사려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또한 교통이 두절되는 것에 대비해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29일이 되었지만 중로위가 중개한 정부와 조합의 교섭은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의 타협안을 거부한 공투는 드디어 2월 1일 총파업 도리태세를 굳혔다. 민간 노조도 잇따라 지원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런데 GHQ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공산당이 주도하고 추진한 총파업은 이때 어이없이 분쇄되고 말았다. 파업 돌입까지 10시간쯤 남은 31일 오후 2시 반, 메가더가 파업 중지령을 내렸다. 메가더는 이렇게 선고했다. 공궁하고 쇠약한 현재 일본에서 이와 같은 치명적인 사회적 무기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날 메가더는 이이 의장 등을 GHQ에 불러 메가더의 파업 중지령 서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 의장은 다 함께 상의한 다음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저항했다. 그의 어깨에는 노동자 450만 명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사령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메가더는 파업 중지를 라디오에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긴 시간 동안 격렬하게 토론한 끝에 메가더는 국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러 이이 의장과 만나게 했다. 위원장이 파업 중지 방송에 동의하자 이이 의장은 그때서야 방송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타고야마에 있는 NHK 방송국으로 끌려왔다. 이때 이이 의장은 도쿠다 규이치 공산당 서기장에서도 파업은 그만두자, 알았지? 라는 말을 들었다고 후에 말했다. GHQ의 태도를 잘못 파악한 그들의 모순이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파업 결행까지도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오후 9시 15분 NHK 방송실에서 이이 의장의 비통한 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 각지의 직장에서 내일의 파업을 준비하던 좌익 노동자의 귀에 전달되었다. 저는 친애하는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여러분에게 내일의 총파업을 중지할 것을 메가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라디오를 통해 전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애끓는 슬픔으로 조합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일본의 노동자, 농민을 위해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공투는 방송 직후에 해산했다. 전투도 해산했다. 점령군의 태도는 1년 전인 1946년의 식량 노동절 무렵부터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1946년 5월 15일 대일 이사회의 미국 대표 조지 에치스는 메가더의 뜻을 받아서 공산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GHQ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본국에서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후퇴하고 냉전에 대응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당연히 GHQ 내의 인사와 점령 방침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미 1946년 3월 영국의 처칠 전 총리는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며 동서냉전의 대립 구조가 표면화되는 것을 경고한 바 있지만 정치투쟁으로 바뀐 노동운동에도 그 대립 양식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도다 조세이는 2월 2일 저녁 법화경 강의를 마치고 질문에 답했다. 요컨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의사가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이것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파업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경제투쟁이다, 정치투쟁이다 하며 모두 열심히인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척척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들은 침을 삼키며 진지한 표정이었다. 도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체념해버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성격이나 수급을 비롯하여 가정 문제나 생로병사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라고 해도 또 대중이라고 해도 혹은 노사로 나뉘어도 결국 일개의 인간에서 시작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중요해집니다. 그 해결은 진실한 대종교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파업 같은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일희일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을 때 분명 그때 가서야 겨우 대성인의 불법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가 광선유포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지만 굉장한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총파업 따위를 지금 여러분은 대투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광선유포의 투쟁에서 보면 작디 작은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모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니시칸타에 있는 일본 정확관 2층은 조금 어두웠다. 추운 겨울이라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도 도다 조세이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쳤다. 모두 손에 땀을 쥐고 듣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둡고 필사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희망에 찬 밝은 표정만이 있었다.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위기로 일본 전체가 혼란과 우려에 잠겼을 때 도다의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 중 나라 전체가 군국주의 사상에 광분할 때 도다의 마음 중심부가 미동조차 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이리하여 패전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대에 한 줄기 광명과도 같은 광선유포의 지표가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었다. 민족의 기둥이 되겠다는 불굴의 확신이 도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